네, 안녕하세요. 예술에 관한 수다, 예술적인 수다를 지향하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202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병희 아나운서를 대신해 자주 진행을 하는 라이프 문화부 장선희 기자입니다. 제 곁에는 김수현 문화예술 전문 기자 나와 있고요. 네. 오늘 커튼콜 202회에서는 33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 공연 문화의 뿌리, 대학로 소극장 학전 폐관 소식이 들려왔다는 내용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1991년 대학로에 개관한 뒤 라이브 콘서트뿐 아니라 대학로 소극장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학전의 어게인 프로젝트, 그리고 학전 이야기 해주시는 가수 박학기 그리고 배우 이황희 씨를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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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자기소개가 필요 없지만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뭐 노래 만들고 하고 있고 또 뭐 이번 학전 어게인의 공연 이 동료 분들과 함께 열심히 만들고 있는 박학기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학전 배우 이황입니다. 이번에 학전 어게인에 우리 박학기 형님께서 배우들 위해서 또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배우들이 모인 학전 어게인 배우 데이가 있습니다. 배우들이 모여서 갈라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하는 날인데요. 네. 그거 준비하고 있고 또 형님 힘 닿는 대로 도와드리고 싶은 이황입니다. 네. 네. 아, 형님이세요? 이렇게 불러도 되나요? 아, 네. 아우라 부르지 못하고. 아 원래 네. 이광희 씨가 얼굴 보면 굉장히 젊으세요. 네, 머리 맞아요. 칼라 네.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네. 거지. 네. 피부가 너무 좋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제 오히려 헤어가 예. 저는 가발인 줄 알았어요. 글쎄요. 너무 얼굴이 너무 젊으셔가지고. 저 유전이라 무서운 유전. 아, 근데 예전에 학전에 연극 많이 하시고 할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요? 네, 그 고추장 떡볶이를 제가 했을 때 네. 탈색을 했는데 네. 장기 공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뿌리 탈색을 해야 될 때가 가끔 있어요. 네. 근데 분장하는 친구가 네. 탈색 안 하셔도 되겠는데 그래서 왜 그랬더니 흰머리가 검은 머리가 없어요. 나온 게 그래서 진짜 아. 봤더니 그 뒤부터 흰머리만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 그래서 유전이구나. 좀 어머니 유전을 지금 일찍 실행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흰머리가 약간 트레이드 마크처럼. 뭐 네. 그렇게 되고는 있습니다만 마음은 네.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네. 학전 어게인 프로젝트 네. 얘기를 근데 하고 안타까운 오셨는데. 소식이 이제 학전 폐관 소식이 들려서 그러니까 일단 폐관이 3월 15일로 네. 지금 네. 예정이 되어 있죠. 네. 15일 33년 되는 날이에요. 네. 그래서 아. 뭐 형님이 아시다시피 건강도 좀 안 좋아지시고 형님 김민기 대표님. 예, 김민기 대표님이. 네. 그리고 사실 뭐 이게 누가 다른 사람이 꾸려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네. 왜냐면 정상적인 그런 수익이 나는 극장 같으면 네. 뭐 그 의미에 따라 주변 다른 분들이 해도 되지만 학전은 그냥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걸 너무나 그게 손실 나는 게 당연한 극장이에요. 근데 네. 그럼에도 꼭 해야 되는 건 해야 된다는 게 김민기 양님의 뜻이기 때문에 네. 근데 본인이 그 모든 거를 안고 막으면서 하셨는데 네. 본인이 이제 지금 건강 때문에 그렇게 괜찮으셔서. 하실 네. 수가 없게 되니까 음. 이제 세월 속에 이제 묻히는 게 맞는 것 같아라고 다 말씀을 하셨는데 아. 이제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걸 그냥 본인은 조용히 그냥 얘기하지 말고 끝내자였는데 아, 네. 저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네. 뭐 네. 야 학전이 문 닫았다며 하면서 우리끼리 주고받게 알게 된다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네.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마지막에 일단 첫 번째 목표는 끝나더라도 15일 날 끝나면 14일까지 네. 마지막에 우리가 정말 거기서 시작했던 우리가 정말 화려하게 네. 또 멋있게 거기서 다시 한번 박션 무대에 우리가 서야 된다라는 게 취지였고 네. 또 김민기 선배님에 대해서 좀 많은 사람이 좀 알았으면 좋겠고 아. 이런 분이란 걸 너무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아. 미국에서 그 밥 딜런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는 네. 왜 김민기를 모를까? 그래서 이건 다 같이 책임이 있다 하는 것도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처음에 몇 사람의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사실 형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뭘 한다는 게 제가 알기로 유사이래로 가수와 배우가 이렇게 많은 분이 모여서 한 프로젝트를 한 경우는 없었다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얼마나 많은 분이 모이셨어요? 이번에 그 배우대회에 들어가는 분들이 일단 한 저희가 무대 쓰는 분 인원으로 말고 따지면 뭐
뭐 진행을 한다든가 뭐 밖에서 뭐 굿즈를 이렇게 판매를 한다든가 네. 이런 분들까지 다 합치면 한 70명 정도. 기본적으로 무대 이름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 가수 배우에서 한 45명 정도 되는데 네, 네. 그 배우 대회는 지금 정확하게 아직 안 나와 있지만 거기 무대 쓰는 분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얼추 무대 쓰는 분이 한 80분, 8, 90분 네. 거기다 연주하는 분들도 참여를 하시니까 네. 100명 넘는 인원이 올라가고 또 무대 밖에서 돕는 분까지 생각하면 네. 150명, 200명 정도의 많은 뮤지션들 네. 또 배우들이 함께하는 거죠. 100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를 하시는 거예요. 모두 그 출연료 받지 않고 그냥 마음으로 함께. 뭐 배우 밴드뿐만 아니라 우리 또 무대 감독 네. 주시는 분들, 네. 조명, 네. 음향 이런 분들도 다 오시니까 인원이 꽤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학전이 그래서 이제 폐관 소식 알려지고 나서 작년 말까지 뮤지컬 지하철 1호선을 그러니까 대표작 뮤지컬 지하철 1호선을 공연을 했고 지금 또 12일부터 어린이극 고추장 고추장 떡볶이 예. 아까 떡볶이 하다가 이렇게 네, 탈색하시다가 이 백발을 알게 됐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그 작품 지금 하고 있고 하고 있죠. 그리고 그게 끝나면 이제 바로 그 학전 어게인 릴레이 콘서트 2월 28일부터 3월 아. 14일까지. 네. 네. 2월 28일부터 3월 14일이요. 네. 근데 사실 학전이 굉장히 작은 극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뭐 좌석 수는 예전에는 많이 들어갔어요. 그 소방법이 없던 시절은 네. 그냥 막 그게 소극장의 매력이었잖아요. 그쵸. 보조석 깔아가지고. 네. 아이고 뭐 복도에 가수 앉아서. 노래 심지어 뒤에 네. 밴드 사이에 네. 막 뒤통수 보고 공연하는 막 이랬는데 네.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학전이 여름철에 반팔 입었을 때는 한 180석까지 들어가고요. 네. 겨울엔 패딩 입으니까 한 150석 이렇게. 그래서 객석 정리할 때 네. 겨울에는 자 밖에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외투를 벗겠습니다. 더 많이 들어오셔야 되니까. 예전에는 앞에서 가방 받아주고 뭐 그런. 맞아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많이 했어요. 예. 네. 저는 생각해보니까 학전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떠올랐던 게 제가 96년에 설경구 배우가 당시 나왔던 모스키토가 모스키토. 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봤던 중학교 때 봤던 뮤지컬이더라고요. 진짜. 그때 저는 공연장이라는 데는 학전블루가 처음이어가지고 그때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막 소리가 나고 밴드가 직접 연주하고 라이브 막 콘서트. 네. 라이브로 보는 연극 자체가 라이브, 이런 문화생활이 뮤지컬, 처음이었어요. 뮤지컬. 중학교 네. 때까지 한 번도 네. 그냥 대부분의 사람이 그러지 않았을까. 학교 때 같이 갔던 그죠. 기억이 전 특히 학전이 소극장이라는 게 언뜻 생각엔 대극장이 굉장히 화려하고 뭐 하드웨어도 더 뭐 네. 방대하고 하니까 큰 감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소극장을 와서 보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쵸. 어떤 그 연극 무대의 그 느낌 같은 것도 네. 공연장에서도 연출되지 않은 바로 정말 그죠. 내 앞에서 네. 노래하는 네.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네. 소극장만의 독특한 매력이 있죠. 그렇죠. 정말 숨소리까지 네. 느껴지잖아요. 저도 가수 김광석 음. 콘서트 근데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어쨌든 저도 그걸 본 기억이 있거든요. 학전에서. 아. 정말 많이 했죠 거기서. 네. 어. 네. 이때 천회 공연 그쵸. 이렇게 했었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전이 되게 독특한 게 보통 소극장 하면은 여기는 연극 뮤지컬을 하는 극장, 여기는 라이브 콘서트 약간 좀 장르가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학전은 뭐 한다 그러면 가수도 오시고 배우들도 오시고 다들 우리 고향 같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네. 저는 그 처음 하게 된 게 그 94년 지하철 1호선을 네. 봤는데 깜짝 놀란 게 대개 뮤지컬이 나왔던 그런 콘서트 오페라 같은 걸 해도 오케스트라나 밴드들은 다 숨어 있잖아요. 밑에. 그죠. 근데 갑자기 벽에서 밴드들이 딱 나타나가지고 네. 막 연주하고 드럼도 막 스틱이 막 보여요. 이렇게. 네. 뭐지? 이거는 뭐라고 그래야 되지? 막 이렇게 막 충격 받았다가 네. 공연을 보는데 그게 방해되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 그 밴드들 네. 보이는 게. 그럼요. 네. 그래가지고 야 이거는 그또 락도 막 음악도 락 음악이고. 네, 네. 그래서 제가 또 그 음악 듣는 거 막 좋아하던 저희 세대잖아요. 네. 신촌 가서 머리 흔들고. 막. 네. 그래서 야 이 공연 너무 하고 싶다. 그래서 네. 이제 기대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해 겨울에 오디션 공고가 딱 떠가지고 아. 이제 학전 오디션 1기로 이제 시험을 아. 본 거죠. 그래서 지하철 1호선 최다 출연 배우가 되신 건가요? 뭐 그렇게 됐습니다. 음.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지하철 1호선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뭐 형님도 공연하시고. 근데 그죠. 저는 연극하는 극장이니까 당연히 저는 연극하는데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듣던 그 꿈의 그 형님들 누나들이 네. 여기서 공연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그때 극장장이었는데 네. 잠깐 들어가도 돼. 그럼 객석에 앉지는 못하고 문틈으로 이렇게 이렇게 빼끔 보고 나오고 형님 보시는 거 너무 신기해가지고. 뭐 한영애 누님도 많이 하시고 그죠. 뭐 네. 전인권 형님 뭐 이은미 씨도 많이 하고 네. 이소라 씨도 거기서 많이 했고 네. 뭐 윤도현 김광석 씨도 예. 했고. 그렇죠. 네. 윤도현은 뭐 거기서 출발을 그죠. 윤도현 씨는 거기서 광석이 공연의 그 오프닝 무대로 그냥 매일 가서 서는 이렇게 그래서 그러다가 또 뮤지컬도 했잖아요. 했죠. 맞아요. 네. 개똥이. 개똥이. 네. 섹시도 만나고 거기서 그렇죠. 애가 맞아. 그 개똥이에서 예. 저 아는 분 저기 성함이 뭐죠 배우님? 저는 그 배우님을 그 개똥이 공연에서 봤거든요. 귀뚜리 했던. 네 맞아요. 그 학전에서 제가 뮤지컬 굉장히 많이 봤네요. 열심히 연극하라고 그랬더니 이놈이 연애질이 나고 이런 거예요. 형님들. 그 영상을 그러면 볼까요? 그걸 좀 볼까요? 그 어떤 비디오하고? 아, 그 네네. 라이브 콘서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2019년 그걸 학전 어게인. 학전 어게인. 릴리 콘서트 요것도 영상. 미리 말씀드리면 학전 네. 어게인이란 것도 그 코로나 직전인데요. 네. 그죠? 사실 우리가 그 시절에 이렇게 90년대 초반에 학전에서 많은 사람 뮤지션들이 모여서 출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와서 그죠. 네.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이렇게 형님들 말씀하는 대로 그 모짜리에서 다 커서 옮겨 심어서 다 큰 나무들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동안 또 대학로가 또 여러 가지로 좀 변질도 되고 전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지금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에 그 순수함을 가지고 다시 가자 이런 얘기를 하다가 학전에서 또 공연할까 이렇게 이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정하다가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학전, 시작했을 때 그 마음으로 다시 우리가 또 그 열정을 가지고 음악을 하자. 비록 그때는 정말 진짜 그 새싹 같은 친구들이지만 지금은 거목이 돼 있지만 네. 그러나 그들이 다시 모이면 멋있을 것 같다 해서 뭐 김수철 뭐 전인권 뭐 무슨 그 유리상자 동물원 네네. 많은 뭐 윤도현 강산에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그죠. 네. 공연을 하고 원래 그 이후로 학전어게인을 계속 하자 그랬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가 있으면서 못 했고 근데 사실 요번에 저희가 이 공연을 할 때도 아듀 학전, 뭐 라스트 네, 콘서트 학전 네. 이런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다. 학전이 문을 닫아도 이건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 정신과 민기 형님의 뜻과 이 학전은 우리 속에서 계속 진행될 거다. 네. 그래서 학전 어게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계속 네. 학전은 계속 어게인이 될 거다 해서 하게 된 건데 예, 어쨌든 그 첫 어게인의 네. 영상을 한번 보면 네. 좋겠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은이고요. 네, 저희 전진한 제가 이게 2막 1장이라는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 여기 이 학전이 이게 굉장한 극장이거든요. 그 세종문화회관은 그냥 이게 뭐 원래 그렇겠지만 여기는 몇 가지로 변하는지 몰라요. 무대가 이쪽에 있고 이렇게 디귿자로 여기다 해봤을 테지만 근데 제가 465명이 최고로 많이 왔고 450명 계속 이렇게 온 적 있어요. 그래서 막 문 뜯고 본 적이 있는데 자랑이에요. 자랑이고 이거 꼭 그래서 이번에 한번 그런 일이 누구한테라도 점점 가면서 나는 틀렸고 정말 여기가 가면서 그런 일이 생기면 너무 좋겠다. 저에게 학전은 정말 음악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래를 찾는 사람들 활동 이후에 그 첫 단독 콘서트를 학전에서 했어요. 학전은 막 문 뜯고 공연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아마 모두 문 뜯고 공연했던 경험이 다 있을 거예요. 이 문들을 이걸 뜯어요. 그러면 저쪽까지 다 앉을 수 있거든요. 그만큼 관객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여기다 방석도 깔고 그렇게 했던 그 추억들이 생각이 나네요. 어떤 상징성 얘기했는데 그런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그 음악 정신이 살아 숨쉬는 곳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참 지금은 소방법이 생겨서 그렇게 많이 오진 못해요.
초창기 때 그 학전에서 공연을 시작을 했고 고향 같은 곳에서 다시 또 공연을 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추억이 있는 사람들은 다 학전을 알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희 딸만 해도 잘 몰라요. 그래서 물론 이름은 들어본 가수들인 것 같아 하지만 사실은 요즘 젊은 관객들은 좀 모르는 곳일 수도 있거든요. 제 20대를 지탱해준 그 음악을 하신 분이 바로 김민기 선생님이시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오늘 좀 전에 그 질문해주신 그 기자분께서는 아마 그 당시의 정서와 문화를 아시고 계실 거라는 제가 그 느낌이 있는데요. 당시는 뭐 아시다시피 한참 그 학생들의 운동권의 그런 정서였었잖아요. 한대수 선생님이나 김민기 선생님의 음악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에게 있어서는 저 역시도 좀 시대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그 암울한 정서와 그런 거 반해서 그 음악을 통해서 많은 그 정신적인 힘을 얻게 됐고 했었는데 대중적으로는 당시 언더그라운드라고 하는 용어가 있었는데 그때 전인권 형님 들국화 뭐 김현식 유재하 이런 음악들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음악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지탱해준 음악들이었었습니다. 제가 이제 데뷔 당시만 하더라도 그때는 라이브 문화가 별로 없었어요. 라이브 콘서트. 그러니까 가수 이러면은 그 라이브 공연을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몇 안 됐어요. 공연 장소 자체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문화 자체도 그다지 많지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전 데뷔했을 때 저는 라이브를 하고 싶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들의 숨통을 틔워준 공간이 바로 이 학전이라는 곳이었죠. 이게 뭐 흔히 많은 대극장 공연들을 보는 분들이 보면 이 메커니즘이 다르잖아요. 어떤 연출과 수많은 조명과 화려함 속에서 아주 짜여진 듯한 그런 공연과 이 공연은 되게 다릅니다. 지금 정제되지 않고 그냥 막 앞에서 막 갈아주는 그냥 오렌지 주스 같이 막 건더기 막 있는 건지도 모르는데 분명히 거기서의 어떤 에너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많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이 민경이가 많이 제가 얘기하면서 많이 나눈 내용들입니다. 세상에서 아마 그 세대 간의 어떤 격차를 가장 없앨 수 있는 게 음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딸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에이브릴 라빈을 알려줘서 제가 에이브릴 라빈을 알았어요. 근데 그 CD를 사달라 그래서 가는 길에 제 차에서 음악을 틀었는데 반멀리의 No Woman No Cry가 나오는데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아빠 이 노래 너무 좋다고 녹음을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정말 새삼 느꼈는데 음악에는 그런 경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옛날 음악, 요즘 음악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 우리가 정해놓은 거지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어떤 적극적인 소통이 아닌가 도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음. 2019년 학전 어게인 당시 릴레이 콘서트 영상을 지금 보고 왔는데 등장하시네요. 네. 어떠세요? 저도 지금 새삼 보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이게 소극장의 어떤 상징이라기보다 대중 음악의 산실인 곳이 아닌가 막 그러네요. 그렇죠. 진짜. 네. 그때 이제 학전 어게인 당시에도 공연하셨고 네. 요번에도 지금 이제 준비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학전 어게인 프로젝트네요. 어떻게 그러네요. 보면. 예, 근데 좀 그때는 이제 매년 하자 하는 학전 어게인이었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학전에서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라는 학전 어게인이라서 느낌은 다르지만 그래서 더 이번에 더 마음들을 더 쓰고 있고 더 열심히들 준비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좀 어떻게 준비하시고 계신지 어떤 게 있는지 조금 미리 설명해 주시자면 일단 어떠실까요? 제가 이제 이거를 저희 뮤지션끼리 단톡이 있어요. 네. 싱어송라이터들이 모여 있는 거기에 몇 분이나 모여 계신가요? 30명 될 거예요. 거기에 대부분의 그 싱어송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은 거의 다 계실 거예요.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소식을 먼저 올렸어요. 처음에 형님이 얘기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형님이 아프시다는 것도 그렇고 학전 소식을 올리지 마라 그러니까 근데 그 입도 간질간질하고 이건
본인이 하지 말아간다고 안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이제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런 기사도 내야 되겠다 해서 뭐 기사를 내면 어떻게 내는 게 좋을까 그런 거 상의도 하고 제가 이제 초반 잡은 것도 올려서 의견도 묻고 그러다가 기사를 냈어요. 그래서 학전이 이렇게 안타깝게 폐관을 한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뭘 해야겠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공연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올리니까 바로 이제 밑에 제가 기억에 윤도현이 첫 번째로 저는 무조건 합니다. 그다음 뭐 크라잉 뭐 유리상자 시키는 대로 할게요. 뭐 이렇게 쭉쭉쭉 해서 잠깐 사이에 한 10대 팀이 무조건 공연을 하겠다. 그래서 하자. 근데 처음엔 그래서 하루에 한 명씩 공연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인원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한 50일 하셔야 되는 그러니까 거니까. 하나씩 안 돼. 근데 또 우리는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원래는 3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14일간 하기로 했는데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도 고추장도 없기 하루 이틀만 어떻게 빼보죠 해서 원래 한 공연이 끝나면 며칠간 이렇게 좀 극장이 쉬고 하는데 그럴 수 없다. 끝나자마자 바로 하자 해서 좀 당겨서 한 이틀이 더 늘어난 거죠. 2월 28일로. 그래서 이제 가수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하루에 안 된다. 그래 그럼 묵자. 뭐 예를 들어 저와 뭐 시인과 촌장, 뭐 권진원 유리상자, 뭐 이런 식으로 하림 알리 뭐 이런 식으로 가수들이 이렇게 썸을 짜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 저는 학전 배우님들은 저는 다 알지만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또 사실 우리가 연락이 닿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저는 이제 전화번호로 아는 게 뭔가 황정민하고 자, 설경구 두 친구하고 제가 친하니까 연락 특히 황정민 씨는 자주 연락을 하는 사이라서 전화를 했죠. 야 우리 이거 하고 형님이 이런데 뭔가 막 걱정하고 하다가 우리 공연해 그러니까 나도 할게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할게 이래가지고 이제 황정민 씨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경구도 뭐 뭘 하든 간에 올라가서 가만히 서 있더라도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사실 뭐 저희는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학전은 이제 12월 달에 뮤지컬을 하고 그다음에 어린이극을 하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게 날이 비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연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아니다 그러면 배우들도 함께하면 좋을 것 같다 했더니 이제 뭐 배혜선 씨, 방은진 씨 같은 분들이 연락 오셔가지고 우리 배우들도 할 수 있는 사람들 같이 참여하겠다. 그래서 너무 좋죠. 했더니 바로 며칠 안에만 한 15분 정도 리스트가 쫙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하루에 가수 2팀 들어가고 배우도 한 팀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짜지면서 했는데 근데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 날 14일은 김민기 트리비트. 김민기 형님의 노래를 가지고 제가 공연을 만들고요. 그리고 또 황정민 씨. 네, 정민이가 그날 게스트 배우 게스트라기보다 배우로 출연을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3월 9일은 김광석 다시 부르기라고 제가 계속 해왔잖아요. 여기 많은 가수들이 함께하는 공연이거든요. 그것을 또 원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학전하면 또 김광석이니까 3월 9일은 김광석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고 3월 11일은 배우가 이렇게 하루 한 분 들어가는 건 몇 분 안 되잖아요. 배우들만을 위한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그 황희 씨가 그날 그러면 배우들을 모아서 뮤지컬 갈라쇼라든지 뭘 해보자 해서 3월 11일은 배우데이예요. 그러니까 배우분들이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배우분들만의 공간이 준비되고 다른 날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가수 둘, 또 배우 배우 하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서 지금 준비되고 있고 다행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1차 티켓이 이제 1월 10일 날 했었는데 바로 뭐 한 몇 분 만에 전부 매진이 되고 표가 없더라고요. 어제 또 2차 매진이 돼서 지금 표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배우분들이 하는 갈라쇼라 하면 이제 어떤 노래를 불러주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렇죠. 그 학전은 전통적으로 뮤지컬을 해왔으니까 뮤지컬 넘버를 어린이 무대 넘버 그리고 지하철 1호선 그리고 개똥이 선생님 창작 갈라쇼를 하는데 배우들은 이렇게 뭐 극을 하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가수분들은 그냥 딱 올라가면 혼자서 다 할 수 있는데 배우들은 혼자 뭘 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뭐 극을 할 수도 없고 그러면은 우리가 한 곡씩 안 되면은 잘라서라도 붙여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 해보자. 근데 또 마침 형님께서 시간 또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아유 무슨 말씀?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그것도
우리가 뒤에 영상을 요즘 볼 수 있으니까 네. 했었던 그런 뮤지컬 영상 같은 것도 같이 나오면서 네. 노래도 나오고 하면 아마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 진짜. 많은 분들이 네. 제 주변에서도 이거 보러 가야 했는데 근데 열리자마자 매진이 돼가지고 벌써 지금 볼래야 볼 예. 수가 없는. 그래서 지금 드는 생각은 그 극장 밖에다 큰 멀티비전 하나 하시는 그러면 또 좋겠네요. 방송 좋은 생각이 예전에도 한번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아, 저희가 그래요? 네. 예전에 광석이 그 추모 공연을 거기서 했을 때 네. 아주 오래전에 아. 너무 많은 팬들이 보고 싶어하지만 그 자리는 좁았고 물론 큰 데서 할 수도 있었지만 네. 우리 의미는 그게 아니다. 네. 그래서 밖에다가 이렇게 화면을 아, 해서 그냥 네. 길 가는 관객들도 아, 함께 보는 네. 뭐 그런 아름다운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뭐 그런 방법도 있겠네요. 네. 뭐 갑자기 든 생각이지만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형님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막 떠오르네요.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혹시 지금 뭐 프로젝트나 각종 화면 LED 등을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마음으로 함께 하시고 싶은 분 계시면 기꺼이 이렇게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기부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렇게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 근데 이 나오시는 분들 몇몇을 보면은 정말 어떻게 해도 섭외가 한꺼번에 불가능한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진짜 학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이시는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하지 않나.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말을 표현한 적이 있는데 네. 제가 말했지만 정말 표현을 잘한 것 같아요. 여기 모든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모일 수 있어? 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학전의 김민기에게 우리는 마음의 빚을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 저님한테 내가 빚 갚아야 되는데 다음에 야 이거 빚 갚을 수 있는 찬스야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기꺼이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 나름대로 다 까다롭고 몸값도 비싼 분이고 그렇지만 누구 하나 여기서 뭐 나 편하게 포지션 찾는 분 아무도 없어요. 다들 주차도 알아서 하고 올 거고 설경구 씨가 야 밥들도 먹고 와. 밥값 축내지 마. 다 마음을 함께 하니까 아마 우리도 끝나고 나면 정말 평생 기억 남을 너무 아름다운 그런 축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학전에 이제 마음의 빚이 있다고 하셨는데 뭐가 그렇게 특별했나요? 그런 좀 구체적인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뭐 이런 추억을 좀 나눠주신다면. 저희 배우들은 그런 것 같아요. 뭐 일단은 오디션 봐서 합격을 해서 네. 지하철 하든 뭘 하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연극은 연습이라는 걸 오래 하니까 뭐 한 2달 동안 같이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네. 밤까지 막 10to 10 하고 막 그럴 때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니네 이제 식구다. 이렇게 태어나서 이제 전통적인 가족 개념의 식구가 아니라 밥 같이 밥을 먹으면 같이 먹는. 식구야. 그래서 선생님 노래 중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땀 흘려 거둔 음식 함께 나눠요. 네. 길 가던 나그네도 함께 들어요. 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네. 선생님은 그런 걸 공동체 의식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공동체 의식이 낯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생판 모르는 사람이 연극 연습을 한 달째 하고 있으면은 이상하게 그 되게 진지해지거든요. 네. 이 관계가. 네. 그런데 거기에 꼭 이렇게 어딜 가나 그런 사람 좀 튀는 사람, 뭐 이렇게 성격 나쁜 사람. 네. 근데 선생님이 딱 계시면은 네. 그냥 정리가 돼요. 네. 아무리 성격 나쁘고 어디서 좀 한다 왔다 뭐 어디서 좀 까칠하게 군다는 사람도 거기 들어가면은 선생님이 있으면은 그냥 조용히 정말 조용한 카리스마가 있죠. 민기 형이. 근데 그 조용한 카리스마가 엄청난 에너지를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네. 뭐 시끄럽게 막 혼내대로 야단치는 게 아니라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그게 이렇게 울려요. 사람을 여기 이렇게 막 울려요. 이렇게. 가장 큰 압도감은 뭐 무서움이나 뭐 네. 그런 억압이 아니라 존경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을 저희가 존경하니까 그런 말 그렇게 막 연습하고 있으면은 나 존경하지 말고 서로 존경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요즘 와서 그 말이 많이 이제 다른 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화제가 됐지만 저희 가수들은 뭐 저희 공연을 하고 저희가 티켓을 팔고 하면 그런 데서 입장으로 또 뭐 쉐어하고 그런 롤이 있었지만 제가 알기로는 소위 그 연극 바닥이라고 말할 때는 정말 그냥 배고프고 어떤 보장이 되지 않는 데였잖아요. 근데 그 시절부터 제가 쭉 많은 배우들한테 들어온 것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정확하게 분배를 해주고 투명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 제작자보다 배우를 더 많이 가지고 가게 해준 데는 전무후무할 거다. 학점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 그 95년도에 처음 들어갔는데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근데 연극을 오래 해왔 뭐 올해는 아니지만 한 그때가 한 6, 7년 차일 거예요. 네. 연극한지. 계약서를 쓰는데 안 쓰던 걸 쓰다 보니까 당연히 써야 되는 건데 안 쓰는 걸 쓰다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나 어디 팔려가는 거 아니야? 그전에는 계약서를 잘 안 쓰는구나. 썼죠. 아. 아, 그렇죠. 아유 뭐그 바닥에 극단에서 그냥 이렇게 출근하면은 어. 뭐 연습 오전에 리딩 한번 하고 연습하고 포스터 작업 나가면은 이제 1,500원 주면은 이제 포스터 붙이기 위해서 스카치 테이프 사고 그 라면 하나 먹고 그 버스비 하고 좀 돈이 나오면은 340원짜리 은하수 담배 한 갑 살 수 있어.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또 모아서 술 먹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렇게 살았는데 그때 진짜 옛날 배우의 일 중에 하나가 포스터 붙이는 그렇죠. 거예요. 그 얘기 너무 많이 그게 또 포스터 붙이는 스카팅 게. 있고 풀팅이 있고 풀팅 뭐. 있고 네. 풀팅은 나중에 제가 이게 또 좀 걸리면 또 벌금이 세죠. 그거는 바로 저기 가야죠. 저기 철창. 아 그래요? 왜냐 왜요? 풀팅은 이제 풀을 바르고 붙이면 그게 잘 안 붙고 떼지니까. 하기 좋긴 한데 안 떨어져. 이거는 안 되게 떨어져. 환경에 그거를 띄어내 또 구청에서 띄어내잖아요. 네. 띄어낼 때 훨씬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세고 그래서 스카치 테이프로 붙이면 띄기가 좋아서 좀 약간 약하고 막 그랬어요. 아. 뭐 그러던 시절인데 네. 계약서를 딱 썼는데 여기에 명시가 돼 있는 거예요. 관객이 한 명도 안 들어도 당신한테 한 달에 얼마 기본급을 주겠다. 라는 게 써 있어요. 근데 네. 정말로 그렇게 주셨어요. 네. 공연 때. 그게 관객이 전혀 없더라도. 없던 없더라도. 일이죠. 아. 네. 근데 그걸 미니멈 개런티라 그랬는데 네. 그게 30만 원이었어요. 그 당시 돈. 그때 30만 원이면 굉장히 좋은 돈이 큰 아니죠. 돈이죠. 좋은 돈 아니죠. 아. 그래서 뭐 아르바이트 하던 친구도 그냥 열심히 공연 연습만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때 연습비 이런 것도 없었거든요. 그때 연습비 쪽으로 이렇게 계약금 먼저 주고 네. 뭐 왜 그런 적 있잖아요. 차비 없어서 못 나오는 적이 있었어요. 연극하다 할 때는 집에서 네. 그게 싫어서 술 먹고 그냥 극장에서 자고 그럴 때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자그만거 하나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위해 쓰여지는 돈인지를 정확히 말해주시고 너희들 위해 쓰여지는 돈이니까 너희들이 막 쓰지 말고 잘 써라. 그래서 한꺼번에 주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나눠서 주셨어요. 젊은 친구들 이렇게 술 막 먹고 그럴까봐. 사실 그게 뭐 이제 그 기여도에서 뭐 0점 몇 프로 이렇게 시작을 한다면서요. 네. 뭐 1점 몇 프로면 좀 높은 거고 그걸로 이제 분배를 하는데 그 액수를 떠나서 네. 그 받는 사람에게 본인에 대한 더 존재감을 갖게 해주는 그런 게 굉장히 네. 그렇죠. 나는 여기서 이만큼의 역할을 하고 있고 내가 그냥 수고했어라고 주는 게 아니라 이만큼 당신이 한 일이 일에 있기 대해서. 때문에 거기다 정당하게 나는 이만큼 지불해 준다라는 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존감을 좀 굉장히 세워주는 그런 일이었다고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음반 낼 때도 그러셨다면서요. 아, 본인 음반을 이제 내셨어요. 그것도 네. 원래 그런 거 절대 안 하시는 분이 학전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돈이 많이 필요하고 들어서. 빚을 갚기 위해서 네. 그 당시 서울 음반에서 이제 그 도합 여러 장짜리 6장짜리 음반을 김민기 했어요. 근데 그걸 하는데 이제 그 녹음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형은 아끼셔야 되잖아 이걸 하는데. 근데 후배들이 사실 민기 형 음악 하는데 내가 여기서 형 기타 주자도 갈 수 있으면 그게 영광이에요. 다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많은 뭐 뮤지션들 연주로 또 믹싱 엔지니어 다 참여했잖아요. 거기에 기본적인 걸 다 주시고 그리고 나서 많이 못 좀 미안하다 대신 지분을 줄게 해가지고 거기에 막 다 0점 몇 프로 다 갖고 있어. 진짜. 근데 그거를 안 받으려고 그래도 형 진짜 필요 없어요. 그래도 아니야 그럴 수 없어. 나는 그렇게 안 해. 그래서 나중에 그 인세가 나올 때 그 0점 몇 프로 다 지불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확한 분은 없었죠. 그래서 많은 후배들이 저 또한 그걸 보면서 내가 그렇게 0점 몇 프로라도 그걸 받아보는 입장은 알거든요. 아, 내가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거나 이 큰 프로젝트에 얼마만큼이든 간에 나의 족적이 있고 내 흔적이 있고 내 기여가 있구나라는 게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그 후에 많은 일을 하지만 후배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걸 배우게 네, 됐죠. 네. 그러니까 공연 업계에 뭔가 투명한 정산과 네. 기여도에 따른 분배 이 시스템을 최초로 거의 예. 하셨던. 예. 그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죠. 김민기란 사람의 자체에 그야말로 정직함과 네. 투명함 그리고 그렇죠. 진정한 자존심이죠. 네, 네. 그렇죠. 모두가 배워야 될 문제가 네. 아닌가 생각해요. 예. 그리고 또 기억나는 거는 소극장 뮤지컬에서 라이브 밴드를 하는 데가 없었어요. 그전에. 그렇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소극장인데 항상 그 라이브를 고집을 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뮤지컬이라는 것이 이렇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뮤지컬이 인기 있지만 네. 그 출발을 할 때 자칫하면 그냥 되게 부실하게 할 수도 있었지만 굉장히 밀도 있는 것을 만들어내셨거든요. 그리고 그전에는 뮤지컬에 음악이 있어도 외국에 했던 음악을 그대로 그냥 와서 가사만 바꿔서 심지어 반주도 그때도. 네. 외국에 있는 그 MR 반주를 해서 가사만 한국말로 바꿔서 부르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 다 원곡이 있어도 그거를 번안하시고 또 편곡 다시 하시고 우리한테 맞게 다 바꾸시고 그리고 연주도 그러니까 본인이 음악을 하셔서 그런지 아까도 왜 다른 데는 연극 음악 하는데 학전은 참 연극과 음악이 함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이유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학전에서 하는 연극은 그냥 연극이 아니라 그 음악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았고 본인이 그걸 또 직접 다 신경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하철 1호선이 원래 독일 작품이잖아요. 그 독일의 그 원작자께서 원작보다 더 좋다. 예, 정말 극찬을 하셨고 이것은 내 게 아니라 당신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저희가 그 3년 전인가 김민기 아침 이슬 50주년 공연을 제가 총 감독을 해가지고 했었어요. 국내에서 다 하고 나서 저희가 유럽 투어를 갔었어요. 그때 그때 이제 뭐 함춘호 선배님, 알리, 정동아, 유리상자, 이은미, 저 이렇게 해가 그리고 밴드가 모두 못 가더라도 중요한 밴드들과 함께 브뤼셀, 파리, 베를린에서 공연했어요. 베를린에서 공연을 갔을 때 그립스 할아버지들이 오셨어요. 오셔서 그분들이 아침 이슬을 독일 말로 부르는 게 있잖아요. 그게 그분들이 김민기 선배님께 감상을 표현해서 선물로 그분들이 독일 말로 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그걸 깜짝으로 불러준 적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극장에 오셔서 그 아침 이슬 1절을 다 할아버지들이세요. 막 이러고 할아버지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야한 옷도 입고 멋을 내고 할아버지 올라오셔서 아침 이슬 1절을 독일 말로 그대로 부르시고 이제 1절 끝나고 잠깐 간주갈 때 저희 그 사이사이에 저희가 다 들어가서 이제부터 엔딩을 함께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김민기 선배님, 김민기 선생님께 꼭 인사를 전해달라고 너무 보고 싶고 사랑한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었던 건 너무 행운이었고 우리가 이 노래를 함께하는 이 순간도 우리 너무 행복하다. 당신이 오랫동안 건강을 바라고 우리가 또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영상으로 메시지를 전했죠.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냥 함께 같이 살아가는 그런 의미죠. 뭐 그걸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예. Mein Herz schlägt
음악단에서 그래서 한동안 그래서 처음 몇 년 지나고 나서는 아예 그 저작권료를 안 받았잖아요. 네, 안 받. 저작권료에 대한 아시아 판권을 선생님한테 드렸어요. 아, 그렇게. 그건 정말 독일이나 유럽은요. 제가 지금 저작권 협회 또 지금 부회장을 하고 있는데 네. 어떤 모든 법의 출발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특히 그 저작자에 대한 그런 네. 법들은 뭐 엄격하게. 독일, 네. 프랑스 이런 데가 가장 진화돼 있고 의식도 달라요. 근데 그들이 자신들의 저작권을 우리는 저작권은 당신에게 해.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그 존경심이 있지 않으면 네. 그렇게 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일인 거죠. 네. 참. 그래서 그 지하철 1호선 그 작품에 제일 많이 출연하신. 뭐 어쩌다 보니 네. 그게 너무 몇 번이에요? 감사하게도 몇 네. 번이에요? 제가 1450분. 1450회. 잠꼬대도 이렇게 대서로 하실 것 같아요. 진짜. 그런 잠꼬대가 아니라 네. 꼭 그 꿈을 꿔요. 이렇게 지하철 1호선 막 오프닝 하고 있는데 제가 집에서 깬 거예요. 극장에 못 간 거예요. 지금 오프닝 나오고 있는데. 그 꿈에서. 네. 배우들은 그런 꿈 많이 꾸거든요. 그쵸. 공연 5분 전에 집에 있고 막. 저희도 막 그 방송 생방송 펑크 내는 꿈 이런 꿈 비슷하게. 그러면 맡은 역은 그 1450번이나 하셨으면 그때마다 다르고 무슨 역을 맡으셨어요? 한 번 다른 역을 했었는데 네, 거의 했던 게 저 땅새 역이라고 네. 지하철 노숙자 네. 그 역이죠. 네. 제가 이렇게 노숙자에 가까우게 보이셨나 봐요 선생님이. 또 어느 날부터는 그 오디션 항상 보는데 네. 그 전에는 학전 배우여도 네. 지하철 1호선 다시 하려면 3차 오디션은 다시 봤어야 됐어요. 그래요? 그것도 몰랐어요. 지금은 안 그런 지금도 그런가 하여튼 그런데 그때는 그래서 땅새역은 빼고 오디션 봐라. 맡아놓고 이보다 적합한 분이 없으셨나 그래서 보다.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계속 이렇게 노숙자로 살아가. 그럼 우리 이광희 씨 말고 땅새를 또 했던 다른 배우들이 누가 있죠? 제가 이제 연출부로 바뀌었 일할 때는 제가 연출부니까 출연을 못 하니까 이제 제가 오디션 보고 이제 후배들 뽑고서 그러면 연습시키잖아요. 그냥 땅새를 누굴 뽑았으면 좋겠는 오디션 그 용지 놓고 그러면 선생님이 물어보세요. 누가 했으면 좋겠니? 제가 뭘 말씀드리겠어요. 선생님 마음에 드는 사람 아시죠? 그래도 누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 친구가 점수 많아요. 점수대로 해야 되니까 시험이니까 아는 친구 같다고 뭐 마음에 든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봐요. 내가 고른 그 친구가 선생님 점수에도 고득점인지 눈치를 보셨구나. 봐야 되고 또 저뿐만 선생님뿐만 아니라 또 저기 안무 선생님, 노래주로 선생님 점수도 봐야 되는 거죠. 셋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다 점수가 높다 그러면 이 친구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고민을 하시다가 그래 내 생각도 그래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점수에 되게 민감하세요. 아까 그 0.몇%처럼 객관적으로 공정성 그런 거 너무 까다로우셔가지고 가끔 힘들어요. 지하철 1호선 참 저도 많이 봤는데 저도 2번 했어요. 그게 또 지하철 1호선이 뭐 2천회, 3천회, 4천회 이런 어떤 계기가 있을 때마다 또 다들 모여서 그렇죠. 진짜 잔치처럼 이렇게 너무 재밌는 그러니까 예전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카메오로 출연하고 막 이런 공연도 하고 그래서 저도 그때마다 굉장히 재밌게 취재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철 1호선에 3천회 공연이었을 거예요. 그때 했던 리포트가 있어요. 그걸 좀 보겠습니다. 근데 직접 가셨어요? 네. 학전 전문 제가 좀 오래 했습니다. 대도시 서울, 보통 시민들의 자화상을 그려낸 뮤지컬 지하철 1호선. 12년째 대학로의 터줏대감으로 59만 관객을 끌어들인 한국 뮤지컬의 산 역사입니다. 지금까지 이 작품을 거쳐간 배우들은 140여 명. 설경구, 방은진, 황정민, 오지혜, 장현성, 조승우, 배혜선 씨 등 엄격한 오디션을 거쳐 보통 6달 이상의 장기 공연을 치러낸 배우들은 각 분야에서 스타로 자리 잡았습니다. 굉장히 기분 좋고요. 옛날
우리 집에 온 것 같아요. 다들 이곳저곳에서 정말 자기 몫을 하고 있어서 정말 너무나 뿌듯한 후배들 많아서 너무 좋고요. 오랜만에 친정 식구들 만나서 명절날 시끌벅적하게 막 정말 즐겁고 유쾌해요. 번안 연출을 맡은 김민기 씨는 지하철 1호선 운행을 지금까지 이끌어온 무대 뒤의 주역입니다. 세상의 절반은 항상 그늘이잖아요. 그 세상은 바뀌었지만 그쪽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밝고 긍정적인 희망 같은 것은 계속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는가. 삼천회 기념 공연에서는 현 공연팀이 주역을 맡고 이 작품을 거쳐간 스타들이 모두 단역으로 깜짝 출연해 지하철 1호선의 장기 운행을 축하할 예정입니다. SBS 김수연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제대로. 지금 이 리포트가 나가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중요한 얘기가 얘기가 있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얼마 전에 김민기 대표님 형님이 아드님, 그 10월 달이죠 아마 그 아드님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또 늘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항상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았는데 이제는 제가 이렇게 들으면 판단을 해요. 이게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건지 해도 되는 건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래 지나서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결혼식인데 알려야죠. 그러니까 야, 나도 남들 못 가고 괜히 부담 주기 싫다. 조용히 할란다. 예. 근데 제가 이제 아니 그래도 축가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록수란 노래가 그 많은 그 결혼을 올리지 못하고 하는 그런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기획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축가로 만드신 거잖아요. 상록수는 형님 아들 공연에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하실래요? 그랬더니 미친 내가 무슨 노래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랬더니 축가는 하나 불러야 되나? 뭐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형님이 생각하기에 상록수 가수들 많이 불렀는데 누가 부르는 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다 좋지만 알리가 잘 불렀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알리한테 연락을 했더니 알리 씨가 아유 무조건 오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알리하고 저만 아는 걸로 했는데 그때 이제 아프신 게 이제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결혼식 끝나고 나서부터 치료를 이제 병원 가서 치료를 하겠다 하셨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알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결혼식 며칠 전에 몇 분한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시간 되시는 분들이 좀 오셨어요. 특히 정민이는 전화가 루마니아에서 전화를 받고 있더라고요. 형 전화도 안 터지는 루마니아 산골에 있어. 그래서 그랬는데 후두닥 날라왔어요. 결혼식 보고 그러고 다시 또 촬영으로 갔죠. 그리고 그날 그래서 어쨌든 알리 씨가 상록수를 부르는데 그래서 제가 김형석 씨 딴 이거 할 줄 알지? 결혼행진곡 알죠 형 그거 하러 와서 너 와서 그거 좀 해라 이렇게 막 기꺼이 가야죠. 그래서 김형석 씨가 알리 반주도 해주고 그 웨딩 마치 그것도 연주하고 또 이적 씨가 오게 됐어요. 그래서 오고 있는 중간에 아침에 제가 오는 길에 노래 하나 하자 그래가지고 다행이다 부르고 왜냐하면 그냥 상록수만 하고 말라 그랬는데 그래도 그것도 결혼식이고 야외에서 날도 너무 좋았어요. 근데 본인은 그런지 몰라도 오시는 하객들은 김민기 씨도 연예인인데 뭐 연예인들 아마 이럴 수도 있잖아. 연예인 그렇지 연예인이지. 그래서 본인만 생각하지 말고 하객들 위해서도 이건 좀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음향팀도 막 연락했더니 음향팀이 오고 갑자기 막 더 모여가지고요. 그래서 상록수를 먼저 딱 부르고 해치고 나가 끝내 이루리라 해서 결혼하니까 당신과 함께 밥을 지어 먹게 돼서 다행이다 하고 저도 안 하려고 했다가 저는 이제 두 분의 장점을 닮은 그런 자녀들도 꼭 낳으세요 해서 제 노래 비타민들 제가 부르고 이렇게 3종 세트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날 사진을 찍어놨는데 수트를 딱 입으시고 그리고 그때 이제 아프시다는 걸 알고 나니까 병원에서 술도 하시면 안 되고 담배도 하시면 안 되고 식사를 잘 하시고 맨날 막걸리만 드시다가 할 수 없이 술 끊고 식사를 하셔가지고 얼굴에 살이 올라서 너무 얼굴이 좋은 거야. 너무 정말 인생샷을 남겼죠. 참 그 학전과 김민기 대표님 그 얽힌 추억이 너무 많아서 얘기하다 보면 정말 끝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근데 학전이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수들의 라이브 콘서트의 중심지이기도 했지만
뮤지컬, 네, 지하철 1호선으로 대표되는 뮤지컬도 많이 했고 또 어린이 연극도 많이 했잖아요. 네. 좀 전에 고추장 떡볶이 얘기도 했지만, 예. 근데 저는 참 궁금한 게 왜 김민기 선생님이 그렇게 어린이 극에 애착을 가지고 사실 그거야말로 진짜 돈을 못 버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못 버는 게 아니라 어린이 그건 그냥 여느 돈을 순간 계속 쓰면서 그러니까 방학이 되면 손실이 난다 그죠. 그러잖아요. 네. 왜냐면 방학 때는 아동극을 하는데 네. 그게 지금도 네. 2만 원 지금 고추장 떡볶이 2만 원 2만 원이에요. 22,000원이에요. 2천 원은 이제 부가세 네, 뭐 부가세. 거기다가 뭐 수수료 빠지고 하면 만 몇천 원, 만 8천 원, 만 9천 원으로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 그 배우와 그 임대료와 다. 네. 근데 본인은 아마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지하철 1호선 굉장히 잘 됐잖아요. 그거 계속하면 돈 되는데 왜 이거를 내리고 그러니까 돈 되는 것만 하면 안 돼. 그리고 뭐 본인 말씀으로는 차라리 취약 전 아동들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좀 컨텐츠들이 있대요. 그죠, 뭐 뽀로로도 있고 그쵸. 뭐 근데 청소년극 초등학생도 그렇고 그 아동극 청소년극이 네. 정말 중요하다. 이게 어떤 교육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제대로 된 게 전무하다. 이건 누군가 해야 돼. 근데 하는 데가 없으니까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게 맞아. 그래서 그냥 이게 뭐 손실이 나니까 뭐 이런 건 두 번째고 이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야? 그럼 해야 돼라는 원래 생각이 DNA가 그렇죠. 그러신 분이니까. 저도 생각해보면 저도 수혜자네. 첫 뮤지컬이 모스키토였으니까 중학교 때 봤던 태어나서 처음으로 봤던 공연이 김민기 선생님의 학전 공연장. 그게 좀 셌죠. 그쵸. 청소년 참정권이 주어지면서 그러니까요. 고등학생 맞아요, 애들이 맞아요. 당을 만들어서 그렇죠. 출마하는 얘기. 네. 이게 정말 정치권에서 보면은 야 이거 구미 땡기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막상 정의 구현을 하겠다고 당을 만들었는데 어른들은 거기에는 관심 없더라. 뭐 이런 얘기인데. 요즘 시대랑도 되게 맥락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느 시대나 똑같은. 어쨌든 그 어린이 그걸 그래서 계속 하시면서 그 손실이 나는 거를 뭐 중간중간에 저도 뭐 또 오랜 시간 배웠으니까 발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막걸리 한잔 하시고 하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이걸 좀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이렇게 손실 나면 어떻게 하는데 뭐 안타깝게도 누군가 여기에 이렇게 뭐 좀 많은 투자도 하고 또 뭐 공적 자금으로 이런 걸 하게 돼 있으면 내가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런 날이 아직 안 왔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개인이 할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분명히 그거야말로 교육비가 써야 되는 거죠. 그 수많은 아이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그런 꼭 필요한 돈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이런 학전의 어려움이라는 거는 대표이사의 뭐 경영의 부실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당연히 않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예상되고 누가 피해가야 되지만 피하지 않고 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되는 빚인 거죠. 아까 그 마음의 빚을 있다고 하셨는데 그만큼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이게 학전을 추억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댓글에 보면은 굉장히 지금이라도 어떻게 이렇게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막 그런 댓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미안한 마음 뭔가 이제 추억 속에서 꺼냈는데 지금 막상 또 이렇게 폐가 난다는 얘기가 너무 마음이 아프던데 방법이나 이런 거는 조금 없는 걸까요? 너무, 지금 아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또 되고 있고 뭐 우리 문화부 쪽에서도 뭐 장관님이 아마 관심을 가지시고 방법을 어떻게든 살려보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사실 학전이 하나가 이름이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뭐 학전이 없어져도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세상에 영원한 게 어디 있니? 학전도 없어질 거고 언젠가 나도 세상을 떠나는 거고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함께 이어갈 수 있으면 그게 중요한 거지라고 얘기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이어가지만 또 학전이라는 이름도 그 이름에서 제2, 제3의 뭐 김광석이 뭐 황정민이 이황희가 뭐 계속 이렇게 나와 주기를 우리는 바라는 거고 또 거기서 평생 그렇게 큰 사명감을 갖고 하셨던 어린이 극이 정말 요즘 오히려 그래서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이 계기로. 항상 본인은 힘드시지만 항상 어떤 무언가를 우리한테 던져주셨거든요.
이번에도 우리 모두에게 큰 걸 던져주셨다고 생각하고 좀 더 어린이 극도 더 발전하고 좋은 극이 많이 있고 지원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네. 어린이극에 많이 출연하셨잖아요. 저도 기억나는데 네. 저도 사실 그 우리는 친구다나 고추장 떡볶이나 그런 거 다 너무 좋아했고 사실 저는 제가 취재 기자로 보고 나서 너무 좋아서 저희 아이들 아직 어릴 때 데려가서 보여주고 그때 나오셨어요. 우리는 친구 할 때. 그래서 막 노래도 따라하고 막 그랬는데 그 어린이극을 할 때 더 정성을 많이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다른 것도 너무 열심히 만드시지만 왜냐면 처음에 그 어린이 무대 시작할 때 대본 위에 그렇게 써 있었어요. 6세 이상 모든 일을 위한 연극. 어린이 연극이 아니고 맞아요. 모든이 6세 이상 모든이. 그래서 연기할 때도 애 흉내 내지 마라. 애들처럼 그 혀짧은 소리 내지 마라.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리고 너도 애였던 적이 있으니 이해가 가면은 너로 하면 네 속에 아이가 이걸 표현해 줄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좀 정확히 맞았던 것 같아요. 초연 때 우리는 친구다 2004년에 할 때 뭐 배성호 배우도 하고 뭐 이렇게 김은영 배우도 하고 했는데 뭐 아이 흉내 안 냈죠. 근데 애들이 보다 보면은 애들이 이렇게 빠져 있는 거죠. 애들이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엄마는 그냥 따라와서 엄마들끼리는 이렇게 애들 집어넣어 놓고 커피숍 가서 이렇게 술 마시고 수다 떨고 이건데 그게 아니라 좀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들어와서 보다가 엄마가 좀 미안해지는 거야 애한테. 그래서 미안하다 그러면 이제 애가 또 엄마 이렇게 쳐다보면서 삐죽거리고 그러다 또 아빠 데리고 와요. 아빠가 또 이렇게 막 거기 밴드가 막 이렇게 기타 치고 막 락비트 하고 그러니까 아빠도 또 야 이거 뭐야 이게 왜 이렇게 그러다가 또 나중에는 어떤 가정은 애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다 보러 온 거예요. 그때 이해가 세 번째 보는 건데 온 가족들이 엄마는 전에는 어린이집 가면 집어넣어 놓고 커피 마시러 나갔는데 가족들이 다 보는 거예요. 애가 신나가지고 팔짝팔짝 뛰다가 너무 뛰다가 엎어져가지고 앞에 객석에 찧어서 정말요? 그런 일이. 근데 뭐 다른 극장에서 그랬으면 뭐 큰일 났다 그럴 텐데 뭐 살짝 피가 나는 거니까 괜찮아요. 뭐 그래서 어떻게 뭐 응급치료 할 정도는 아니어가지고 살짝 했는데 그래도 애가 반창고 붙이고 계속 반짝반짝 뛰니까 야 이거 뭐지? 무대에서 이렇게 보면서도 하는 저희도 이렇게 힐링이 되는 거죠. 아이와 부모가 같이 볼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컨텐츠가 있다는 건 정말 소중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고추장 떡볶이 하고 있잖아요. 저도 첫 제 뮤지컬이 학전이어서 아이들 데리고 이번에 그 고추장 떡볶이 마지막 끝나기 전에 데리고 가려고요. 지금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고추장 떡볶이의 장점 떡볶이를 준다는 거예요. 끝나고. 아우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개막하는 날 떡볶이를 먹으려고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이정은 정은 씨가 떡볶이를 막 서빙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출연도 안 하시고 여기 뭐 무대에 나오시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오셨나요? 저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학전 어게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콘서트도 할 거고 여기서 거쳐간 배우들의 배우 데이도 있어요. 갈라 콘서트도 할 텐데 아무래도 가족극에 대한 관심을 저는 선생님 작업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서 그 긴 시간 동안을 개인 사제를 들여서 작품을 만들고 이렇게 레파토리를 고정화시키기까지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신 거거든요. 그게 좀 잘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같이 오비팀하고 지하철에 오비팀하고 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 서빙을 네네. 해주시는 분들이 우리 전부 이제 오늘 떡볶이도 만들고 같이 서빙도 하고 네네네 식구들입니다. 아니 이렇게 다 막 모여가지고 이렇게 떡볶이 서빙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든 그 원동력이 뭘까요? 저희가 늘 말하는 것처럼 선생님한테 사랑을 받았던 만큼 되돌려 드리고 싶은 마음이 크죠. 그리고 학전의 어떤 정신, 문화의
불모지까지 찾아가서 공연을 알려드리고 안내했었던 그런 정신들을 좀 이어받고 싶은 마음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동극이 아니라 가족극. 그러네요. 이정은 씨 말씀 들으니까 예, 고시장 덕분에 아동극이 아니에요. 가족극. 그 말 좋다. 모든 사람이 다 즐길 수 있는 공연이네요. 네. 끝나기 전에 저는 봐야겠습니다. 근데 너무 아쉬워요. 이런 공연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분 선생님이 저희한테 그런 숙제를 남기신 것 같아요. 전에도 지하철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극장에서 그런 밴드가 라이브 음악 하는 그렇죠. 건 많지 않았는데 근데 우연히 그 이후로 연극팀들이 라이브 밴드를 많이 수용을 했어요. 그죠. 왜냐면 보니까 소리가 다르거든요. 그렇죠. 아, 그리고 저도 이번에도 우리 저 마지막 날 저도 가서 봤잖아요. 지하철 1호선 저도 한 대여섯 번 본 것 같은데 그 볼 때마다 사실 뭐 스토리나 이거 다 대사도 뭐 거의 비슷하지만 제가 음악을 해서 이렇게 들리는지 몰라도 편곡이나 그게 달라지는 게 시대별로 느껴져요. 특히 악기 사운드도 달라지고 그게 굉장히 또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이 정말 큰 요소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잘 부각시킨 것 같아요. 학자의 모든 작품들은. 2018년에 다시 공연할 때는 그 전에는 음악이 온리 락이었거든요. 근데 18년 할 때는 정재일 씨가 편곡을 좀 다르게 해가지고 좀 여러 장르가 많이 들어갔죠. 악기 편성도 바뀌고 그다음에 그 색깔이 저같이 이렇게 고인물들은 정재일 씨의 음악을 들으면은 좀 낯설어요. 너무 오래 듣다 보니까. 근데 처음 듣는 사람은 좋은데. 내가 고여 있었구나. 아니 그 지하철 1호선 작품 자체도 내용도 계속 조금씩 이렇게 시대에 맞게 하셨더라고요. 네, 그랬죠. 처음 시작을 되면 92년인가로 돼 있어요 자막에. 그 전에는 뭐 93, 94, 95, 96 버전별로 쭉 있었어요. 이게 시대가 바뀔 때마다 뭐가 내용이 바뀌고. 근데 선생님은 뭘 택하셨냐면은 이건 한도 끝도 없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고치는 게.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 빨리 변해요. 그렇죠. 어떤 뭐 유행이나 이런 게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의미가 없다라고 느끼니까 관통만 하고 있으면 되는데 그 시대의 대한민국 서울은 이랬다. 관통만 하고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셔서 그 시대로 그냥 이렇게 박제를 하신 거죠. 근데 문제가 되다 보면 공연 중단된 건 왜 그러냐면은 그 시대 때 그것도 10년 전이에요. 서울역에 조선족하고 약장수가 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저게 왜 저 여자가 중국 연변천하가 저기 왜 저기서 약을 파는 내용이 왜 나오지? 벌목공 이런 얘기 모르고 제비도 모른다고. 제비도 모르고 삐삐 울리니까 니 지금 공연 보고 있는 게 옛날 얘기야? 이렇게 되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이게 좀 친밀성 공연으로서 친밀성이 떨어지니까 조금 주고는 메시지도 좀 약해지고 뭐 그런 게 좀 생각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애매한 시기가 있었지만 차라리 지나가면서 그게 우리가 마치 사극을 볼 때 뭐 그때는 그때라고 인정을 하듯이 오히려 그런 식으로 좀 이해가 되고 있지 않나. 저도 이번에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히려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한창 그때 애매할 때가 있어요. 애매할 때. 제가 2019년에 그렇게 재공연하고 나서 한번 김민기 대표님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딱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1998년 가을을 배경으로 딱 그 시대 서울의 풍속도 같은 걸로 남겨놓고 싶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와서 그 아카이빙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진짜 저희도 뭐 그냥 우습게 생각했던 사진 하나가 얼마나 소중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기록이 부족한 게 참 많잖아요. 그게 막 사진으로 글로 영상으로 남아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작품 하나가 그 시대의 모든 거를 표현해 준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이제 뮤지컬계에서 또 이제 지금 가수분들도 막 그렇게 김민기 선생님 학전 이렇게 어게인 하면서 이렇게 여러 잊지 말자 계속 이어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뮤지컬 쪽에서도 보니까 그
한국 뮤지컬 어워즈에서 시상식하는 걸 보니까 거기 공로상을 학전에 줬더라고요. 네. 당연히 공로상 받아야죠. 네, 진짜. 네, 학전 출신 배우 조승우, 장현성 씨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조금 길어지는데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2000년도 9월에 학전이라는 극단에서 이제 뮤지컬 의형제로 데뷔를 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학전이라는 곳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고 아무것도 모르는 21살의 나이에 의형제라는 작품에서 정말로 이 무대가 줄 수 있는 아름다움과 감동과 모든 것들을 그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학전이라는 곳은 저에게 배움의 터전이었고 말 그대로, 그리고 그곳은 저의 집 같은 곳이었고 관객분들을 만나는 가장 소중한 공간이었고 저의 추억의 장소였습니다. 근데 이제 33년 만에 이제 폐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민기 선생님은 저에게 스승님이자 아버지이시자 그리고 친구이시자 가장 친한, 가장 편안한 동료이셨습니다. 지금 투병 중이신데요. 여러분들 김민기 선생님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랑 꼭 다시 작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상의 영광을 학전과 김민기 선생님께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민기 선생님께서는 함께 자리하지 못하셨지만 선생님의 마음을 가지고 학전의 역사와 함께했던 배우 장현성 님이 대리 수상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1994년도에 극단 학전의 일기생으로 연기 생활을 시작한 배우 장현성입니다. 놀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94년도에도 뮤지컬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 극단 학전을 시작했을 때는 그렇게 긴 미래를 시작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지금 당면한 그 작품, 그 다음 작품에 늘 온통 마음이 가 있었죠. 그리고 저는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 꽤 긴 시간을 뮤지컬 무대에는 잠깐 쉬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또 그 맘마미아라는 뮤지컬로 많은 관객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아서 굉장히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뮤지컬 어워드에서 연락이 왔다길래 신인상 주려고 그러나? 그런 꺼벙한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뵈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그 열정과 그 꿈이 다 손에 잡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보기가 좋습니다. 저희 학전은 1991년도에 소극장 학전으로 개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극단 학전이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올해로 개관 33주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약 450여 분의 배우분들이 거쳐가셨고요. 그리고 약 300분의 스태프들 그리고 200여 분의 직원분들이 학전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중심에는 아까 보신 것처럼 김민기 선생님이 계셨죠. 아까 조승우 씨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좀 편찮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저도 역시 선생님을 쫄라서 제가 메모를 좀 받아왔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짧은 메모인데요. 학전을 거쳐간 배우, 관객, 스태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꼭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이런 메모를 전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많이 편찮으신 김민기 선생님을 위해서 같이 뜨겁게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승우 씨 말씀하신 것처럼 얼른 쾌차하셔서 같이 뜨겁고 신나게 좋은 작품 같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 뜨거운 눈빛과 이 열정을 선생님께 제가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뮤지컬 어워즈에서 나무주연상 받은 조승우 씨의 수상 소감, 그리고 공로상을 이제 대신 수상한 장현성 씨의 소감을 들어봤는데, 뭉클한데요. 그러니까요. 아까 학전이 이제 새싹 학전에서 씨앗이 돼서 이렇게 거목이 된 그렇죠. 배우들, 가수들 말씀하셨는데, 또 이게 학전도 학전이지만 이제 학전이 많은 대학로의 다른 문화 공간들의 어떤 되게 뿌리 같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향후에 이제 학전뿐 아니라 다른 대학로의 어떤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바람이라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어떻게 돼야 된다 이런 얘기도 좀 듣고 싶어요. 대학로가 집중받는 게 뭐냐면은 세계 모든 도시 중에서 동시에 공연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곳이 50개 이상 올라가는 도시가 없어요. 그래요? 세 손가락 안에 드는데 그 안에 서울이 대학로가 들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그러죠.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뭔데 이 K 문화며 그 일본 연극하는 친구들이라서 깜짝 놀래요. 아니 이렇게 많은 극장이 여기 몰려 있다고? 일본에도 없는데. 일본은 인구가 1억이 넘거든요. 우린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떤 문화 그 콘텐츠 쪽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것에 대한 그 일본말로 하면 오타쿠라 그러죠. 집중해서 이렇게 그걸 즐기는 사람들을 생산하려면은 인구가 1억이 돼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1억도 안 되는데 극장이 말도 없이 이렇게 수없이 많은 거는 이건 좀 이 사람들한테도 뭐가 특별한 게 있지 않나. 그런데 열악한데도 계속해요. 근데 이제 나쁜 건 그런 거죠. 이제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쁜 건데 그래서 정부에서도 뭐 대학로를 그 문화의 거리 지정해가지고 뭐 세금 감면도 해줬잖아요. 근데 역시 그 하는 정부가 하는 일이 가끔 이렇게 삐끄덕거리는 게 건물주만 좋은 그런 게 돼버리고 그런 게 있어서 뭐 다 그 건물주들이 다 그런 분들인 건 아니지만은 그거를 이용하는 악용하시는 분들이 좀 너무 많고 그래서 뭐 문화의 거리가 됐으면 그래도 만드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좀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그걸 가만히 내버려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처럼 생각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사실은. 저 어떤 친구는 자기 극장 새로 만들었는데 형, 나 극장 내 돈 들여서 새로 했는데 학전보다 음향시설 좋다. 막 어떤 그런 기준이 돼 있어요. 학전보다 조명기 더 많다. 학전보다 스피커 좋다. 막 이래요. 그래? 콘서트 여기서 할 수 있어. 할 수 있지. 근데 뭐 가수들이 없네. 여기는 학전은 가수들 많은데 뭐 그런 농담도 하긴 하는데 사실은 그런 걸 자꾸 이렇게 전염시킨다 그럴까? 하는 사람들한테 자극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선생님처럼 그렇게 그냥 쭉 하시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라이브 아니면 AR 요즘 전혀 안 하잖아요. 예전에 거의 AR 많이 했었죠. 다 사라졌고 제 실력 있는 사람이 직접 노래하고 이런 걸 조금씩 이렇게 바꾸어 나갈 수 있다는 것만도 다행인 것 같아요. 선생님의 그런 정신도 같이 씨앗이 돼서 전파가 됐으면 좋겠네요. 영향력이죠. 제 생각에도 뭐 같은 얘기입니다만 우리보다 조금 더 문화적으로 선진화돼 있고 이끌어갔던 데들을 보면
개인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었어요. 분명히 굉장히 어떤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과 지원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브로드웨이라는 것도 처음에 1달러를 내면 극대관을 해줬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1달러라는 의미는 돈이 없어서 못하지 않는다. 좋은 작품이 오면 올릴 수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런 지원이 결국은 그게 뭐 개인이 하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국가나 뭐 사회적으로 그 문화적인 지원이 있었겠죠. 그것이 결국은 그 브로드웨이가 세계 어떤 그 공연의 중심지가 되고 더 많은 관광 수입이 생겼을 것이고 저는 그 파리에 가서 굉장히 제가 이제 음악을 하고 제가 또 전공을 제가 미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미술과 음악에 다 관심이 많은데 네. 파리를 가면 막 길에서 뮤지션들이 버스킹도 많이 하고 그림도 많이 그리고 그게 참 너무 좋아요. 네. 그것 때문에 우리 관광을 많이 가잖아요. 근데 거기 우연히 그 사람들과 이렇게 이제 뭐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친구가 됐는데 네. 들은 얘기인데 파리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 네. 모든 게 비싸요. 비싸죠.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 나오지 했는데 다 그 근처 산대요. 아니 거기 어떻게 살아? 비싼데. 그랬더니 파리의 대부분 건물들은 그 예술인을 위한 그 특별 그 세가 있더만요. 그래서 막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에 뭐 하나 두 개는 예술인에게 세를 싸게 주게 돼 있는 게 있대요. 그럼 그것은 그 집주인에게 그건 누가 보상해줘? 국가에서 뭐 여러 가지 그 문화적인 세금 거둔 걸로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결국 쓰는 게 아니라 그런 지원이야말로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나오는 지원이 아닌가. 네. 우리도 사실 말씀대로 대학로가 예전부터 대학로는 항상 그 문화의 산실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 또 아쉽기도 한 게 많은 극장이 있지만 그렇게 어떤 시대를 관통하는 뭔가 아카이빙이 되어 있는 게 뭐 있나 별로 없어요. 사실 김민기 선배님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학전이 보존이 된다 하더라도 그 빨간 벽돌벽이 유지돼야 된다는 말씀 네, 항상 하시거든요. 거기 김광석 노래비와 이런 뭐 예. 지하철 지하철 1호선 기념하는 그런 네. 것들이 거기 가보면 항상 그 앞에 소주잔이 하나 있기도 네, 하고 꽃 한 송이가 네. 있기도 하고 누군가 와서 그 흔적 그 지난 그 시간에 그것을 보면서 나의 10년 전에 나를 만나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네. 것들이 좀 대학로에 더 많았으면 좋겠고 그 뭐 개인의 힘으로 안 되는 걸 거잖아요. 좀 잘 계획을 세워서 대학로가 요즘 지자체가 돼서 지방에도 가보면 별것 아닌데도 굉장히 잘 꾸며놓은 데가 많아요. 네. 근데 정작 대학로는 지금 황희 씨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그건 몰랐는데 그 일본 사람들 놀랄 만큼 그렇게 많은 극장이 몰려있는 데라면 그것을 조금 더 특화시키고 좀 더 문화적인 느낌이 되는 쪽으로 좀 개발하고 말 그대로 집주인이 아니라 진짜 거기 공연을 하는 예술가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만든다면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또 새로운 창출을 하는 그런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대학로란 게 예전에 거기가 서울대학교가 있어서 네, 대학로인데 맞아요. 네.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럼 네. 꼭 대학로라고 해야 되나? 뭐 아치미술로, 상록수로 뭐 이럴 수도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의 차원에서 좀 더 대학로를 살리기 위한 대학로를 살린다는 그 말 자체가 그 지역만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 문화를 좀 더 지금 BTS가 있고 블랙핑크가 있지만 제가 다른 데서도 이런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레드 카펫을 걷고 있잖아요. 우리 네, 지금 네. K-팝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분명히 누군가는 그 바닥을 다진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저희가 김민기 선배님 얘기할 때 그런 표현합니다. 노래 하나 가사 때문에 금지곡이 돼가지고 쫓겨다니고 막 힘든 시기를 억압을 받고 그러셨던 분이잖아요. 그때는 지금의 레드카펫이라면 그때는 그냥 진흙탕이었거든요. 근데 김민기 선배님 같은 분들이 엎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는 흙을 안 묻히고 그 선배님 등을 밟고 우리는 다 지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최소한 그 선배님의 등에 묻은 흙이라도 털어드리자 그런 마음이거든요. 근데 지금 요번에도 김민기 선배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학전 어게인을 하고 이렇게 뭉쳤지만 결국은 그 선배님으로 인해서 비단 학전과 학전 어게인 이 공연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반적인 이 문화를 돌아보고 네. 또 지금 좀 빛나게 질주하고 있는 우리 K-팝이 있지만 시작이 무엇이었나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됐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지하실이 있고 기둥이 있기 때문에 네. 건물이 존재하고 유리창이 찬란하게 네온이 빛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시작과 뿌리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을 소홀하지 않나 하는 것을 다 같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당장 얘기했듯이 어린이극 아니 그 가족극의 중요성도 우리가 또 생각하게 되잖아요. 어쨌든 여러 가지로 민기 형님은 우리한테 우리에게 또 우리 문화에
항상 큰 힘이 되시는 분인 것 네. 같고 큰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분인 것 네.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형님 말씀대로 먼저 엎드려서 네. 이 진흙을 밟은 사람 지금도 진흙을 밟아야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그래야지 좀 더 넓어지고 더 길어지고 그러는데 그거를 사회가 원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걸 할 사람도 없고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하고 싶지만 뒤에 안 따라오면 어떡하나 이 걱정이 있어요. 근데 용기가 없는 건데 예. 선생님이 저희한테 주신 건 그렇대요. 용기하고 뭘 해 나갈 때 같이 나가는 그런 공동체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 거. 우리가 얼마나 좋은 걸 하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걸 하고 있는 거에 대한 그 옆 사람한테 확신을 시켜주는 거죠. 네. 예.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선생님처럼은 못 하더라도 제가 다른 연극 할 때도 되도록이면 그렇게 좀 선생님처럼 돌아보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선생님한테 많은 걸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네. 뭐 큰 거보다는 전 나부터 변해야 되지 않나. 네. 그럼 또 날 보고 또 저 선배는 선생님 닮아서 저러나? 좋은 걸 봤을 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나쁜 짓을 못 하는 거죠, 이제. 뭐 그런 게 많이 이렇게 퍼졌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정말 학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저도 그러게요. 네. 저한테도 추억이 많은 극장이고. 네, 저한테도 심지어 네, 추억이 많은 네. 극장인데 정말 이렇게 사라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뭐 들으시는 분들 다 같은 생각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마디씩 마지막 말씀 한마디씩 해주시자면. 오늘 뭐 그 학전 김민기 선배님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얘기를 또 못하고 가는 거예요. 김민기 선배님은 저한테 있어서는 학전 뮤지컬 뭐 다 있지만 싱어송라이터가 뭔지를 가르쳐 주신 분이거든요. 그 밥 딜런이 어디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세계에 많은 반전 가요들이 있지만 대한민국의 김민기라는 뮤지션이 만든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는 가장 아름다운 반전 가요라고 그랬다 그래요. 그 노래 아시겠지만 깊은 산속 네. 그 네. 샘에 붕어 2마리가 있었는데 그들이 싸워서 한 마리가 죽고 그래서 한 마리는 이겼다고 생각했겠지만 그 죽은 붕어가 썩고 결국 그 물도 썩어서 아무것도 살지 않게 되었다. 지금 깊은 산속 그 샘에는 아무것도 살지 않는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되고 모든 정치하시는 분들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지금 과연 그 뻔한 결과를 모르고 누굴 죽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노래를 만드셨고 그런 노래를 듣고 우리는 음악을 하게 됐고 많은 뮤지션들이 나도 음악 해야지라는 그런 너무 큰 동기를 주신 분이거든요. 네.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본인의 노래의 이야기처럼 평생을 사신 분이기 때문에 그 노래가 더 진실성 있고 그 무게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뭐 더 아까 조승우 씨도 그러고 장현상 씨도 얘기하셨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 형님한테 제가 직접 하는 얘기인데 아니 그 수많은 그 시간 동안 그 고초와 그 억압 속에서 다 이겨낸 김민기가 그깟 그 좀 불량한 세포 덩어리 몇 개로 뭐 어떻게 되겠어? 빨리 툴을 텁시다. 막 이렇게 뭐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실 것 같고요. 지금도 너무나 강한 의지를 갖고 계세요. 다들 형님이 좀 완쾌 되시길 다들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직 한마디. 네, 뭐 영원하다는 게 없다고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형님이 얘기하셨지만 물론 영원한 건 없죠. 근데 영원한 건 유전인 것 같아요. 그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유전, 어떤 동시대 살고 있으면 전이. 예. 저는 선생님한테 가장 큰 전의를 느낀 거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거든요. 네. 같이 작업하는 사람, 낮아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존중, 그게 선생님 작품의 큰 힘이지 않는가. 네. 사람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가사와 노래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끼리 존중받자고 사는 세상인데 그 사는 걸 빌미로 존중을 무시하면서 살진 않았는지 뭐 돌아보면은 너무 좋은 가르침을 주신 선생님 같습니다. 네.
네. 학전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2시간 가까이 꾸려봤습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해도 될까요? 얘기가 네, 밤을 너무, 새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막 뭉클하고 막 이런데 밤을 새도 안 될 것 같지만 일단 오늘은 여기서 배도 마치도록 고프고. 그렇죠. 저는 저녁 식사를 하고 왔습니다. 예술에 관한 스타, 또 예술적인 스타를 지향하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202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